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 인연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듣곤 합니다.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던 사람도 돌고 돌아 만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나와 과거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거나 그런 이야기들 맞죠? 하게 들리지만 내 주변에서는 듣기 힘든 이야기들이 많죠. 그런데 참 오래 살고 보니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게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잠시 이해해봐 주시고 우선 제 남편과 만난 이야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이사짐 센터가 번창하여 제가 꽤 부유한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제가 살던 동네는 그렇게 잘 살지 않는 동네였어요. 동네에서는 저희 집이 제일 부자라는 소문이 돌만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엄마와 아빠와 함께 타고 있던 차가 냉동식품을 운반하는 트럭과 충돌했는데 트럭 운전수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럭 운전수는 보험이 비싸서 형편이 안 돼서 가입하지 못했는데 이 상황으로 인해 저희 부모님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파산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저희 부모님께서는 트럭 운전수의 탄원에 응해 몇 번만 더 봐주기로 하셨고 비교적 적은 금액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부모님께서는 보험으로 인한 병원 비용을 살아주셨습니다. 처리하자 어떻게 되어 버린 것인지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소문이 동네를 빙돌게 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칭찬이 널리 퍼졌어요. 그때는 어린 나이라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었는지를 알 것 같아요. 덕분에 초등학교 때 저는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보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니, 사실 평범한 것보다는 그 나이에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도 주목받지 않는 상위 언덕을 점했던 듯해요. 그때는 저도 어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만 지금 돌아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특별히 힘이 세서 튀어나왔던 것도 아니었고 얼굴도 예쁜 편이라서 인기가 좋았던 것도 아니었는데 친구들이 나를 낸더러 말이라면 다 따라주고 양보해 주었어요. 유나야. 나는 너와 친해지고 싶어. 괜찮아 해도 돼? 당연하지. 나도 너와 친해지면 좋지. 근데 왜 나랑 친해지고 싶어? 우리 엄마가 너와 친하게 지내라고 해서? 뭐, 너희 엄마가 왜 몰라? 너와 잘 지내면 좋다 아니야? 가끔 친구들에게서 그 나이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전해 듣곤 했어요. 그때는 그게 우리 집안 형편을 의식한 어른들의 소리 없는 강요라는 걸 몰랐죠. 그저 어른들이 날 좋게 보셨구나 하고 넘겼죠. 집안을 뺀다면 특별히 좋게 볼 것도 없는 평범한 여자아이였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무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예요. 새 학년이 되고 마음이 들떠 있었어. 보통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한 학교를 다니다 보면 대체로 한 번쯤은 같은 반을 가게 되는데 처음 보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애들 말로는 3학년 때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학교에서 말을 부리다가 전학을 왔다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런 소문이 따라붙기가 쉽지 않아서 그 애가 참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보통 말썽꾸러기가 아닌가 싶다가 그냥 넘겼는데 그 애가 잘 보더니 뚜벅뚜벅 걸어오더라고요. 너 나 알지? 하고요. 저는 처음 보는 애라 신기해하고 있었는데 대답하자마자 의아해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같은 맞는 거 처음이지 않아. 같은 맞는 건 처음이지만 우리 같은 학원 다니거든. 학원에 다니던 때엔 부모님께서 여유가 생기셔서 제 교육에 많이 투자해 주셨었는데 다니는 학원이 3곳이나 있었어요. 어느 곳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서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리자 그 애가 자존심이 상한다는 듯 절 쏘아 보더라고 해요. 됐어요. 기억이 안 난다면 말려도 돼 그리고는 자리로 휙 돌아가 버렸어요. 저한텐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아이가 처음이어서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 상황을 배향하니까 전부 보아서 그런 것인지 바로도 그 아이를 깊이 살펴봤다고도 하더군요. 소문도 소문인지라 다들 그 아이를 별로 좋게 보지 않았어요. 어차피 금방 다른 친구들과 친해지고 그 아이는 반에서 존재감이 없어서 쉽게 잊혀졌는데 어느 날 어마어마한 소문이 났었던 선생님이 숙제를 검사하던 날이었어요. 각자 개인 필기 노트를
검사를 보는 날이었는데 필기를 하지 않은 친구들이 포대에 혼을 냈어요. 모두 떨고 있는데 제 옆자리에 앉은 그 남자애가 초조해 보이더라고요. 야, 너 숙제 안 했어? 안 한 게 아니고 안 갖고 온 거거든. 퉁명스럽게 돌아온 대답에 저는 좀 망설였어요. 공부를 엄격하게 시키던 부모님 때문에 저는 필기 노트를 2개씩 쓰고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쓰는 노트 하나와 혼자 집에서 복습하는 필기 노트가 있는데 내용은 동일해서 하나를 빌려줄까 말까 고민 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앞줄에 앉아있던 친구가 필기 노트를 안 쓰셔서 선생님에게 혼나는데 아찔하더라고요. 필기 노트를 쓰지 않은 앞줄 친구가 혼을 나는 걸 보니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가방에서 제 노트를 꺼내주기로 했어요. 하나를 꺼내어 그에게 내밀었어요. 야, 김지석, 이거 가져가. 너 뭐, 여기 앞에 내 이름 쓰라고 좀 당황한 얼굴을 하더니 얼떨결에 자기 이름을 썼어요. 당신이 그의 차례는 잘 넘어갔어요. 저에게 늘 퉁명스럽게 굴던 녀석, 그 뒤로는 좀 고마웠는지 온순해졌어요. 고마워, 이은혜. 잊지 않을게. 그 뒤로 저희는 급격히 친해졌어요. 마침 집에 가는 길도 제법 비슷해서 가끔 귀가길이 겹칠 때면 학교도 함께 했었죠. 지석이는 차가웠던 인상과는 달리 쑥스러움도 많고 착한 애였어요. 조금 틱틱할 때가 있어도 다정한 애인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 인생의 첫사랑이 되었죠. 시작했어요. 지석이랑 저는 다른 반에 있었어요. 친구들을 대할 때와는 확연히 다르게 서로를 대했어요. 반들도 저희의 기류를 이상하게 볼 정도였어요. 야, 너 지석이랑 무슨 사이냐? 너네 사귀긴 뭘 사귀? 그냥 친한 애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봐도 서로 좋아하는 거였는데 어렸던 저는 제가 혼자 지석이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가슴앓이도 많이 하고 지석이를 좋아한다는 여자애가 생기면 괜히 질투도 하고 그랬었네요. 그렇게 1학기를 지석이와 함께한 추억으로 채우고 방학이 지나고 학기가 되었을 때였어요. 유나야, 우리 1달 뒤에 이사 갈 거야. 친구들이랑 선생님한테 인사 잘하고 와 알겠지? 라고 했어요. 응, 엄마. 나이 초등학교 졸업하는 거 아니야? 한 학기만. 더 다니면 되는데 갑자기 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우리 유나가 더 좋은 동네에서 살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거기는 길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서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갑작스런 전학 소식에 혼란스러웠어요. 형편이 좋아져서 더 이상 그 동네에 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부모님께서는 저를 비교적 학구열이 높은 분위기인 동네로 데려가 교육시키려고 했던 거죠.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지석이에게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석의 반응은 생각보다 냉담했어요. 잘 됐네. 축하해, 라며 내심 서운해했어요. 같이 슬퍼해줄 줄 알았는데 역시 지석이는 내가 혼자 좋아하는 게 맞았나 봐요. 남은 날들을 최대한 최고로 즐기기로 했죠. 지석이랑 보내고 싶은데 지석이는 저랑 정을 때리려는 건지 예전보다 무뚝뚝해졌어요. 그게 또 그렇게 서러워서 그 1달 동안 남몰래 울기도 많이 했죠. 갑자기 전등 동네를 떠난다고 하는 부모님을 원망도 참 많이 했어요. 전화하기 전 학교에서 마지막 날 친구들과 아쉽게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사귄 친구들과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를 가고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유나야 울지 마. 저도 모르게 살짝 눈물이 고여서 닦아내는데 제가 온다는 소리를 들은 지석이가 멀리서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건강하게요. 잘 지내시고 계시나요? 한마디에 울음이 터져나왔죠. 그런 아쉬운 이별 이후에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 집은 이사를 가게 되었고 새 동네에서 생활에 적응하던 중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이사팀 센터가 망하고 폐업했어요. 약간 강제로 비싼 동네에서 살고 있던 우리 집은 다시 이사를 가야 했죠. 그런데 옛 동네에서의 삶이 좋은 이미지가 강력해서 돌아가기 꺼려졌지만 거기에 기반한 노력 덕분에 상업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고졸 특채로 대기업 백화점에 입사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여러 브랜드의 의류 매장에서 일을 시작했었죠. 집안 형편이 나빠지기 전까지 꽤 좋아했던 옷 브랜드였어요. 재미있게 적응하고 있었어요. 어머, 너 유나 아니니 나 기억해? 땡땡 초등학교 6학년 일반 민정이야. 민정아,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 너 반장이었던. 그니까, 아니, 다들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엄청 궁금해했는데, 여기서 이래. 응, 아. 어쩐지 좀 불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제서야 민정이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련되고 부티나게 차려 입었더라고요. 사회에서 갑과 을로 만난 듯한 기분에 저도 모르게 초라함을 느끼고 있는데 민정이가 갑자기 박수를 쳤어요. 맞다. 너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아? 왜 우리 6학년 때 반해들까? 만날 모임이 필요하다면 너희는 아직도 만나야 해. 그동안 꾸준히 만났는데 동네 친구들이라서 너는 이사를 가서 연락이 닿지 않아서 못 불렀었지만 마침 잘 됐네. 시간이 되면 같이 놀자. 아이들이 정말 기뻐할 거야. 아직도 만난다면 내 이야기가 나오잖아. 정말 잘 됐다. 왜 그렇게 반응하는 거야? 싫은 거 아니라고요. 나 혼자 너무 오랜만이어서 사실은 부끄럽다. 어쨌든 이렇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만약 나도 그 동네에 쭉 살았다면 어린 시절부터 봐온 친구들을 잃지 않았을 거고 여기저기 전학 다니며 적응하느라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야, 오랜만이야. 이날 어때? 우리가 몇 살 때부터 봐왔는데 아이들도 오라고 한다. 꼭 와야 해. 알았어. 나도 아이들 보고 싶긴 하다 갑자기. 가슴이 설레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6학년 때의 반 친구들은 하나하나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특히 지석의 소식이 참 궁금했죠. 막상 토요일에 애들을 만나러 나가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민정이에게 지석의 소식을 따로 물으려고 했지만 간신히 참고는 못했어요. 그러나 민정이가 매장을 떠나고 나서 곧바로 후회했어요. 지석이가 모임에 나오는지 여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민정이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에야 약속 장소와 시간을 받았어요. 토요일이 되어 약속 장소로 향할 때 마음이 뛰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애들이 아예 대관을 한 것인지 작은 방 안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꽉 들어찬 것처럼 보였어요. 와, 이게 야, 유나야. 진짜 오랜만이다. 아, 잘 지냈어? 진짜 다들 살아 있었구나. 야, 너야말로 죽은 줄 알았다. 어째서 이사 갔다고 그렇게 매정하게 소식하나? 없냐? 못 만난 지 7년이 넘어가는데도 역시 동네 친구들이라 편하더라고요. 애들과 농담도 지고받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 제가 애타게 찾던 얼굴은 없었어요. 자리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하는데도 있다 나타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민정아, 지석이는 모임 안 나와. 아, 김지석, 걔는 모임 안 나온 지 좀 됐어. 자식이 왜 이렇게 자주 모이냐. 귀찮대나, 하여튼, 걔 아직도 까칠하다니까 나왔다 안 나왔다 해. 신경 쓰지 마, 야. 근데 김지석, 걔 나랑은 친하지 않았냐? 둘이 엄청 붙여 다녔단 거 같은데, 그치? 나는 모임에서 김지석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살짝 우울한 마음이 들었다. 그때 누군가 출입문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야,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나는 깜짝 놀라 바라본 곳에 지석이가 있었다. 겨울에 한참을 뛰어온 듯한 턱과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모습을 보았다. 유나 왔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채 입구에 앉아있는 친구에게 물었다. 그 순간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다. 친구들이 제 자리를 가르쳤고 지석이와 눈이 마주쳤다. 오랜만에 보는 지석이는 키가 매우 커서 남자다운 튼튼한 체구와 얼굴도 뚜렷하게 커 있다. 이에 불구하고 분명히 지석이는 다른 친구들과 다름없이 바라보고 있던 얼굴과는 다르게 몸을 움직였다. 많큰 거나 다름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보고 싶었어. 유나야, 성큼성큼 제 앞으로 걸어와.
그렇게 말하는 지석이게 어린 시절 지석이를 짝사랑하던 감정보다 더 큰 감정이 요동치는 것 같았죠. 그날 모임 이후 저는 지석이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어서 집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고 편지도 주고받았죠. 지석이가 제가 연인 사이로 발전한 건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두세 번의 데이트를 이어가다 끝에 지석이가 제게 만나보자고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첫사랑이라면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면 안정적이었어요. 생각도 못한 것도 없고 성향도 잘 맞아서 그 여자랑 권태기는 한 번도 없이 장기 연애를 이어왔어요. 둘 다 20대 후반이 되어 결혼 이야기가 오를 때 도연이와 지석이가 그러한 얘기를 하더군요. 너랑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너랑 친하게 지내라고 엄청 극찬했었거든. 왜냐하면 오래 사귀었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서로 부모님에 대한 얘기는 크게 많이 하지 않았었거든요. 나도 모르겠어. 그때부터 어른들한테 예쁨을 많이 받을 만한 애였나 봐. 근데 나는 엄마가 계속 강요하니 처음에는 내가 좀 싫었었다. 참나, 나도 너 첫인상 별로였거든. 틱틱을 대기하다가, 아, 그걸 기억해. 그것은 우리 엄마가 너와 친해지려고 굳이 학원까지 같은 곳을 찾아내서 끊었던 것이야. 없는 형편에 그러니 너무 짜증나는데 내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니까 좀 화나서 그랬던 거였어. 다 참아낼 것 같은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부모님께 인사드릴 계획을 세우는 중에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묘하게 안심이 되기도 했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랑 친하게 지내려고 해서 저를 좋게 보셨다니 우리 집 소문이 정말 좋게 나긴 했나 보다 싶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흐른 후 지석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 어머, 유나 왔네. 초등학생 때 보고 정말 오랜만이다. 아줌마, 기억 안 나지? 에이, 엄마, 아줌마가 뭐해요? 이제 고부지간 사이에, 아 어릴 때 봤으니 그런가, 우리 딸 같아서 그래.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자라났니? 감사합니다. 어머님 맞아, 땡땡땡 100점. 다니는다면서 역시 잘 사는 집 딸은 취직을 해도 대기업만 가니까 우리 지석이가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할까봐 어떡하지? 지석이 뭐가 모자란 거임 어머님. 경찰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 안정적이긴 해도 월급이 적다. 대기업 다니는 우리 며느리만 하겠다. 우리 지석이 모자라 보여도 예쁘게 봐주고 계속 지금처럼 잘 지내 둘이세요. 응, 어머님. 제가 다니는 곳은 대기업이긴 한데 저는 고절 특채로 들어간 거라 다른 직원들처럼 월급이 많이 샜지 않아요. 지석 씨가 저보다 모자란 건 전혀 없어요.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될 말인데 어머님께서는 말끝마다 대기업을 강조하시는 게 뭔가 세심하신 것 같아요. 느끼더라고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사단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란 생각이 들었을 때 어머님의 표정이 조금 무표정해 보였어요. 이 지시를 받아들이세요. 라고 하셨고 고저 특채아니 대학에 안 가셨다고요? 왜냐면 어렸을 때 윤나 어머님이 윤나 학원에 자주 보내시고 학구열도 높으셔서 대학을 당연히 보내실 줄 알았었거든요. 그때 이사를 가기도 했었잖아요. 맞아. 그럴 때는 그랬는데 도중에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돼서 형편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빨리 취직해서 도와드리려고 상업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지금 다니고 계신 곳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형편이 어려워 저를 쏘아보시는 눈길이 조금 길어져서 소름이 돋았어요. 살짝 주눅이 들 뻔할 뻔했지만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었던 건 제 탓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기죽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노력했지만 계속되는 어머니의 냉랭한 태도에 저도 모르게 기가 죽을 뻔했어요. 아니면 어렸을 때는 윤언애만 생각하고 부잣집 다른 며느리로 들어온다더니 동네 사람들에게 다 참아을을 했지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대기업 백화점을 다닌다고 참아을을 했더니 고절 특채 때문에 그런 일 평생 진급도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김지석 때문에 미쳤나 봐. 정말 그만 좀, 그만큼 되자. 지석이도 황당했지만 유호 앞에서 그런 소리를 왜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렸을 때는 윤나랑 잘 지내라고 생년할리를 치시더니 이제여서 갑자기 왜 이러세요? 고작 이렇게 대접해 주려고 윤나랑 친해지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야, 답답한 놈아. 그때는 윤나 애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었고 얘도 공부도 잘해서 친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놈이 집안을 다 망쳤으며 애도 빌빌거리며 얘기가 친해질지 어찌 되었든 자식이 부모 속에서 어떤 정체인지조차 몰라서 다물어진 애를 뒤늦게 데려와서는 내가 며느리라고 속이 터져버리는 것을 보자 억울하고 황당해하며 가슴을 치는 어머니를 보았다. 그래서 또한 눈물도 나지 않았다. 억울한 어머니가 옹각하여 거친 말을 뱉어내는 것에 당황한 것은 지석이도 마찬가지였다. 지석이는 제 길을 막고 밖으로 나를 데리고 나갔다. 바깥의 공기를 마시면서 내 머릿속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상황을 파악했다. 유나야, 괜찮아.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가끔 흥분하면 그런 식으로 말을 못 가리고 하신다. 다신 그러지 않도록 내가 주의할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으로 사과하는 지석이를 보면서도 라고 말했다.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 결혼을 성사시킬 자신이 없다는 것 밖에는요. 사귄 기간이 기간인 만큼 말하지 않아도 지석이는 제 속마음을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유나야, 제발 다른 생각은 하지 말아줘. 내가 잘할게. 우리 엄마는 조금 속물 같긴 해도 정도 많고 나쁘기만 한 분은 아니야. 너한테 피해 안 가도록 내가 잘할게. 그리고 아직 우리 아빠는 못 만나봤잖아. 아빠는 내가 좋아할 만한 분이야. 장담할게. 지석이의 어머님과 아버님은 별거 중이라고 했어요. 어머님께선 살림을 합치고 싶어 하시지만 아버님께서는 안 맞는 성향 때문에 억지로 함께 살기 싫다며 안 들어오고 있다고 알고 있었죠. 지석이의 설득에 넘어가 저는 아버님까지 만나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아버님께서는 제 집안 형편도 학력도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저를 지석이가 오래 사귄 여자친구이자 결혼을 앞둔 예비 며느리로 대해주셨어요. 지석이 말대로 아버님은 제가 좋아할 만한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더라고요. 지석이의 좋은 점이 아버님을 다 닮은 것 같았어요. 아버님을 만나 뵙고 나니 어머님 한 분 때문에 지석이가 결혼을 포기하려고 했던 게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버님께서도 어머님의 성격을 아셔서 앞으로는 이런 자리는 따로 만나지 말고 같이 보자고 제안해 주셨고 아버님과 함께 있으면 어머님께서 덜 그러실 것 같다고 하셔서 그렇게 저는 약간의 걱정을 하지 않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머님의 반대가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지석이가 제게 별다른 이야기를 전하지 않아서 포기하셨나요? 상견 때도 다행히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문제는 결혼 후에 터졌어요. 지석이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의 아내, 그러니까 제게는 동거변이었거든요. 엄청난 엘리트 집안까지 부여해서 딱 봐도 차별당하겠다 싶었는데 해도 너무할 정도로 차별을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했던 해에 형님께서 임신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임산부라서 차별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무슨 일 할 거리만 생겼다 하면 작은 애는 어딨냐, 작은 애 시켜라 하시는데 임신한 형님께 일을 같이 하자고는 할 수 없는 오르신이 없었어요. 군말 없이 따르십니다. 그래서 형님이 아이를 순산하길 때까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조카가 태어난 뒤에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예를 들면 그분은 지금 우리 첫째 순준 나는 일을 맡아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나눠서 하려고 하니 얼른 내가 상 좀 내와봐라고 하시더군요. 아우, 우리 큰며느리 애는 우리가 봐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몸조리하고 복직해 산 후에 몸이 망가지지 않게 빨리 잘해야 돼요. 사후조리 비용도 보해주시고 아이도 맡아 돌봐주시고 큰 동서가 혹시라도 변호사 일을 관둘까 봐 걱정되셨는지 아주 지극정성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저는 무슨 시종 부리듯이 대해주셨더라고요. 그래요. 옛날 분이니 손자 낳아준 게 유세 일정을 알고 결혼한 건 저니까요. 다행히 남편이 많이 하대요. 도와주었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을 때 제 편을 많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숨통 울리며 항상 지긋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유독 편들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못살게 여겼어요. 곰뱅이처럼 재주가 있다더니 어떻게 시아버지를 고아로서 어떻게 잘 살아왔는지 알고 싶어해.
틈이 나면 제 편을 들어주고 제가 뭔가 잘난 것이라도 있기를 바라며 집안 형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는데 도대체 어떤 수작을 부린 것인가요? 그러한 심술쟁이처럼 그러는 어머님의 말에는 대꾸할 힘이 없었어요. 우연히 남편에게 들킨다면 어머님과 남편이 싸우게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필이면 시어머니 집과 형님 집이 그다지 멀지 않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가족들이 자주 만날 수 있었는데 정말 마지막에는 너무 지쳐서 훌쩍 도망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저희는 아이를 가진 것만으로도 온 세상을 얻은 것 같긴 했지만 형님이 임신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께 시달릴 일이 없을 것 같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원하던 아이를 가졌지만 이런 생각부터 든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시달렸던지 생각해봐야겠어요. 그동안 잘 버텨온 스스로가 대견하다고 생각해요. 여보, 너무 축하해. 그동안 힘들었던 일이 많았지만 엄마도 같은 여자니까 아무리 그래도 임신한 사람한테 아직 못 살게 굴진 않으실 거야, 형수님. 임신하게 되니까 정말 의심 없이 잘 대해 주시는 걸 보았어. 당신도 이제 고생이 끝이야. 근데 그게 형님이 변호사라서 그런 거 같은데 임신하기 전에도 변호사라는 건 많이 예뻐하셨잖아. 그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손주를 보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우리 사이에 낳은 손주도 손주인 손주 보게 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런가 뭐, 난 어머님이 형님께 해주시는 대로 나한테 안 해주셔도 괜찮아. 그냥 지금처럼 몸종 부리지만 않으시면 더 바랄 거 없어. 농담하듯 말씀하지만 그게 진심이었어요. 남편은 그럴 일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런다 하더라도 자신과 아버지가 나를 봐줄 거라고 했어요. 그동안 남편과 아버지가 저를 많이 보호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어머님의 뜻을 따르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 나도 설마 임신한 사람을 괴롭힐 리 없을 것 같다고 믿었었지.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어. 얘야, 형제야, 뭐하니? 좀 다가와봐. 어머, 어머니 동서가 임신했는데 좀 쉬라고 하세요. 제가 할게요. 동서도 내가 임신했을 때 많이 도와줬잖아요. 됐어. 너는 앉아서 우리 손 좀 주면 돼. 일하거나 육아하거나 힘든 건 너야. 그 애는 몇 주째 임신했을 뿐이야. 아직은 일할 만한 상태일 텐데 나중에 되면 임신 핑계로 일을 다 빠지려 할 텐데 벌써부터 봐주면 좋겠어. 그래도 어머니, 임신 초기에도 몸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건 다 요즘 사람들의 과도한 우려일 뿐이야. 우리 시절에는 애를 낳고 그랬다. 어머니의 강경한 태도에 도와주려던 형제도 결국 자리에 머물게 되었어. 앉았는데 미안한 눈빛을 보냈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혹시라도 했지만 역시나 그랬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아직 배가 부르기 전이고 몸을 움직일 만큼은 돼서 힘든 순간이 올 것을 대비해서 다가을을 차리기로 했지만 어머님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미 임신한 지 20주가 되어가던 때에 대뭉침이 시작되어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지고 시도 때도 없이 밑이 빠지는 느낌과 함께 아픔이 시작되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깬 적도 다반사여서 아프고 피곤한 날들의 연속이었죠. 이때쯤부터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몸 관리를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궁조사를 할 때도 참여해야 한다고 걱정을 했고 처음으로 겪는 아픔에 겁이 나서 남편 말해요. 힘들지만 즐겁게 취업한 직장이었기에 급한 마음에 그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아이도 보살펴주고 싶었었거든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23주째 되던 날, 집에서 혼자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들이 연락 없이 찾아와서 당황했어요. 시어머님들이 아이를 안고 오셔서 아가 오늘은 작은 엄마가 놀아줄 텐데 작은 엄마 집에 좀 있어. 할머니 외출 다녀올게라고 어머님은 조카에게 이야기하셨지만 제게는 아무런 설명 없이 바로 현관문을 나서셨어요. 너무 당황해서 어머님 어깨를 붙잡고 어머님 무슨 말인가요? 제게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나요? 제가 집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노는 김에 애를 잠시 맡아달라고 하는 거네요. 그래도 말씀은 해주셔야죠. 제가 만약 노려는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 있다는 건데 지겨워요. 엄살은 임신 핑계대고 내 아들 등골을 뽑아먹고 있으면 목적을 달성한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이 집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너희 훌륭한 변호사 형님을 위해 애라도 하루 맡아줄 수 있잖아요.
아니 어머님, 왜 제가 맡아요? 저 지금 애를 맡아볼 수 있는 컨디션도 아니에요. 요새는 혼자 힘들어서 밥도 잘 못 챙겨 먹는데 어떻게 애를 챙겨요? 나 때는 임신하고 일도 잘했어. 엄살 그만 부리고 애 좀 보고 있어. 나도 하루 종일 애만 본다고 답답한데 외출할 시간이 있어야 할 거예요. 아야, 그렇게 막무가내로 저에게 쇼카를 떠넘기고 간 날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지옥을 넘나든다고 생각했어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통과 급격히 낮아진 컨디션을 이겨내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와 놀아주고 밥을 챙겨주는데 진짜 미치기 딱 좋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누군가의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여기서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니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고 얼굴빛이 파래져 녹초가 된 철을 보고 남편이 기함을 했어요. 그날은 남편이 시댁에 식칼을 데려다 준 셈인 모양이었어요. 저는 물론 그날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그날로부터 정말 어머님의 악행은 끝날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리 착각했어요. 몇 주 뒤에 배추 한 박스가 우리 집 앞으로 배달되었는데 제가 시킨 것이 아니어서 확인해 보니 제 앞으로 와 있던 것이었어요. 의아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전화하셨어요. 어머님, 배추 도착했냐? 이거 어머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너희 집 가고 있다. 벌써 11월 말이잖아. 김장해야지. 이 말을 듣고 정말 눈앞이 아찔해지더군요. 어머님, 저 김장 못해요. 배추 가지고 돌아가세요. 제 임신 7개월이에요. 임신 7개월이면 뭐, 내 말 못 들었어요. 우리 때는 밖에서 갈다가 아이가 나왔다니까 집에서 편안히 김장을 하자는데. 뭐가 문제예요? 징징될 거면 끊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셨어요. 오늘 긴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떠올라서 답답했어요. 어머님을 도와주는 신랑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너무 괴롭습니다. 얼마 안 되어 어머님이 도착하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드렸어요. 어머님은 접이식 카트에 담아온 고춧가루와 양념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바닥에 펼쳐 놓으셨어요. 보기만 해도 어지럽고 강한 양념 냄새의 구토가 올라올 것 같았어요. 보아, 내가 너를 임신한 줄 알고 양념은 미리 해왔다. 충분히 잘 배추에 묻혀 있기만 하면 되니까 내 것은 너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앉아. 어머님 그 양념 냄새가 너무 자극적이라 속이 안 좋아요. 제발 오늘은 그냥 치워버릴 수 없을까요? 아니, 엄살 부리는데 나도로 이하은 걸 혼자 해내야겠어요. 이번만큼은 형님께 시켜도 되겠네요. 이러다가 우리 얘기가 잘못 전달되면 어쩌죠? 형님은 변호사라서 바쁘신데 김장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억울하면 너도 변호사가 될 수 있지. 그리고 애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게 되었나요? 어차피 변호사 아들도 아니고 태어날 때 뇌가 나쁘게 태어날 거라고 왜 걱정해요? 어머님의 복원에 정신이 아찔해지는데도 참고 가야 했어요. 어머님을 되돌려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생각할수록 이 일을 끝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 하나도 아닌데 싫어할지 몰라도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김장할 전에 손을 씻는 핑계로 화장실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몰래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어머니가 집에 계셔서 도와달라고 너무 간단한 문자를 보냈어요. 죄송스러웠지만 그때는 예의가 깨지고 차릴 정신이 아예 없었어요. 상태가 좋지 않았고 김장 때에는 야무지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정말 힘들었어요. 냄새 때문에 속도 안 좋았고 몸도 여기저기 아팠는데 손길이 야무지지 못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구박까지 받았어요. 저 또한 사람이니까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아서 일어나려고 하던 순간 현관 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아버지가 계셨는데 표정이 어두워 보이셔서 눈가가 살짝 붉게 보였어요. 아버님이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생긴 것에 설마 오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내가 임신했으니 김장을 도와야 할 때인데 여자들이 일을 해도 되냐고요? 내가 살을 해내는 중에 알지도 못했는데 왜 그렇게 뒷북을 쳐?
남자들 끼면 사이가 나아지는데 왜 그들을 두고 미워하느냐 몰라요. 사람이 더러워져도 이렇게 심하게 괴롭히는 건 어떻게 가능해? 그러게요. 이 애는 작은 남매 중에 소중한 딸이에요. 당신 아들들 역시 소중한 보물이잖아. 그들을 키우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니 홀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아들에게 큰 화를 내서 저까지 놀랐어요. 어머님도 놀라셨는지 동공이 떨렸어요. 아니, 내가 그 애에게 임신을 하도록 강요했나? 왜 나한테 이러냐고? 능력 없는 아이들이 임신을 잘할 수 있나? 진짜 조심해야 할 말씀들이에요. 나는 가정기틀을 다지려고 노력 중인데요. 큰며느리는 큰며느리 나름대로 큰 일이라니까. 그만큼 대접해주는 건데 그게 뭐가 나쁜 거야? 그럼 며느리 둘을 다 상점 모시고 김장을 나 혼자 하라는 거야? 그놈의 김장 김치야. 사 먹으면 그만이지. 내가 작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고 말했어. 안 했어? 이해가 집안 형편이 안 좋아진 게 얘 탓이야. 형편 때문에 부모님 힘들게 안 하려고 상공 가서 취업한 게 얘 탓이냐? 당신이 인생 살아보니 인생이 당신 뜻대로 되든 왜 애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아버님 전 괜찮아요. 그만하세요. 도움 요청한 것 치은 좀 민망한 말이긴 했지만 너무 역정을 내쉬는 바람에 말려야겠다 싶었어요. 어머님 역시 잔뜩 분노하셔서 뒷목을 잡으며 몰아대려 치려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어머님에게 전해주셨다. 던지셨던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 바닥에 떨어진 명함은 예전에 운영하셨던 이사님 센터의 것이거든요. 어머님께서 이 명함을 보시자 눈살을 찌푸리시더라고요. 기억하신다면 내가 이것을 처리할 수 없을까 봐 걱정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명함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있었어요. 어머님의 눈은 명함과 나를 번갈아 보시더니 갑자기 크게 더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돈 사고 때도 저와 합의를 해주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이야기를 들으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어린 간과로 일이 처리된 줄 몰랐네요. 어린 시절 우리 동네에서 인기 있었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때 우리 집은 어려운 형편이었기에 아버지는 트럭 운전 일을 하시며 남편 형제를 양육하셨다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부모님께서 적은 돈으로 합의를 해서 사고 비용을 처리해 주셨어요. 그 이후 아버지는 돈을 모아서 은혜를 받았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버님은 우리 아버지의 도움에 감동받아서 명함을 주시고 필요한 경우 연락해 달라고 하셨죠. 우리 아버지는 이에 감동받아서 그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해 두었는데 어느 날 큰 아기 모이기 전에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상황이 걱정되어서 사돈과 이름이 비슷해서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났다고 하네요. 눈물을 한바탕 흘린 모습이었어요. 그 뒤로 제가 보낸 문자를 받고 분노하신 아버님께서 바로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이 모든 사건이 하루 만에 일어난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어머니께서는 나 어떡해? 아 어떡해? 라는 말만 반복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생각에는 그 손을 뿌리쳐 버리고 싶었지만 아버님을 생각해 간신히 참았어요. 내가 우리 집 안에서는 없는 줄도 몰라보고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미안해했다. 유나야, 내가 왜 그렇게 심술을 부렸는지 앞으로는 결코 힘들게 하지 않을 테니 부모님께 제발 말하지 말아줘. 내가 당신 때문에 정말로 힘들다. 그렇게 괴롭히지 말라고 할 때는 척도 안 하는 척 해줬는데 내가 사뿐했다. 댁은 부끄러워하여 갈 곳이 없어 살 수가 없다. 당장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나를 따르라고 했다. 화가 많이 난 아버지가 김장하던 김치를 김치통에 담아 정리하고 남은 배추들과 재료들을 카트에 대충 넣었다. 김장하는 일을 싫어하셨나 봐. 김장하느라 고생 많았으니 이거는 너희가 먹던 거만 치우라고. 다시 너희 시어머니가 나하고 치석을 풀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해. 만약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시어머니를 쫓아야 할 테니 조심히 가세요. 아버지 시어머니는 아버지 손에 끌려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며 눈물을 흘리셨었어. 아버지가 심하게 화를 내시면 정말 무서운데 남편들이 말했던 적 있어서 오늘은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전전긍긍 떠는 모습을 보니요.
안쓰러움과 함께 한편으로는 통쾌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괴롭히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이후 사돈관사에서는 더욱 친밀해졌고,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못 살 정도로 어려울 때보다 훨씬 더 살만하네요. 부모님께서 베푸시는 애가 이제 와서 저를 이렇게 구해주실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부모님이 덕을 쌓으면 잘 풀린다는 말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변호사 못지않은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곧 태어날 나의 자식을 위해 앞으로 선행을 많이 쌓아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선한 존재가 있다면 결국 그것이 돌고 돌아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타인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연에 대한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음악